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1급 시험 대비 요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4개의 섹션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행동 이론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사회 체계 이론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사회환경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어,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행동의 원리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1교시 사회복지 기초 영역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전략 과목이기도 합니다. 모두 총 25문항이 시험에 출제되죠. 네. 과목은 인간 행동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환경,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이런 사회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총 1교시에 50분 50문항 중에서 25문항, 즉 50%가 이 인행사 과목이죠.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으로 고득점 전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즉, 우리가 총 과락 없이 60점,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고득점을 받으면 좀 어려운 과목에 좀 적게 맞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 과목에서 80점, 90점 맞으려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과목, 이 인행사 과목의 핵심 학습 전략은 이론 간의 차이점, 학자들 간의 차이점, 비교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생애 주기별로 발달 과업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노년기, 중년기 다르잖아요. 이런 발달 과업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암기하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인간 행동 파트에서 정신역동 이론을 보시면 정신역동 이론의 대표적인 그 개념은요. 인간의 행동은 의식되지 않는 심리적인 힘, 즉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주요한 핵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의 마음 대부분은 수면 아래 무의식에 잠겨 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정신적 도이론의 핵심 그 인간관은 무의식적 결정론이에요.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은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본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만 5세 이전의 초기 아동기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은 심적 에너지와 갈등 면에서 리비도라는 표현을 쓰죠. 리비도. 그래서 리비도라는 것은 심적 에너지가 행동의 원동력이고 원초와 즉 이드, 자아, 에고, 초자, 슈퍼에고 이 원초와 자아, 초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거 간의 역동적인 갈등과 타협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이론적 의의로서는 행동의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내면의 심리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 이 정신작동 이론이 그런 의의가 있고요. 또한 초기 부모-자녀 관계 중요성과 방어-기제 개념을 이 이론을 통해서 확립했다라는 게 이 이론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지형학적인 모델로서 의식의 수준을 설명합니다. 즉, 의식은 무의식의 범주, 우리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빙산의 아래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의 부분, 그리고 의식의 부분, 이 윗부분. 전의식은, 이게 경계선상에 있죠. 무의식에 있지만 어느 정도 단서가, clue가 있으면 그것들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걸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먼저 설명하면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지각하지 못하는 어떤 네, 지각하지 못하는 네, 본능적인 충동과 억압된 기억, 행동의 주요 결정 요인이 이 무의식에 의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 빙산 일각처럼 정신세계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을 컨셔스 의식이라고 설명하고요. 무의식은
현재는 의식되지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과 경험의 창고를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성격의 구조를 구조적인 모델로 설명했는데 이거를 원초와 자아, 초조화 이 세 가지 맥락으로 설명하죠. 원초화는 다른 말로 이드라고 얘기해요. 쾌락 원리죠.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거고 본능적인 욕구에 즉각적인 충족을 추구하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또한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실 원리예요. 이거는 생후 4 내지 6개월에 발달을 해요. 원초와 욕구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조절하고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슈퍼에고는 도덕 원리인데요. 이성의 원리, 양심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3세에서 5세, 남근기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에 이 초자아가 발달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형성된 양심과 자아 이상이 이 초자아를 설명합니다.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구분을 해요. 이 5단계는 리비도, 즉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이 각 단계 욕구 충족 여부가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강기는요, 0에서 1.5세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리비도가 입술, 입, 혀, 이 구강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수육, 젖을 먹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얻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고착이 돼버리면 과식, 입과 관련된 거, 과식, 과음, 흡연, 수다, 의존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두 번째, 항문기는 1.5세에서 3세에 해당하는 시기의 성적 발달 단계예요. 심성적 발달 단계. 이 시기는 리비도가 항문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배변 훈련을 통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학습하는 거죠. 그러다 이 시기에 고착이 되면 결벽증, 인색함, 보유하려고 하는 낭비병, 어떤 폭발해버리는 어떤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3에서 6세에 해당하는 남근기는 리비도가 성기에 머무르는 단계예요. 이성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면서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죠.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가 느끼는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오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여아가 느끼는 거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초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네, 만 4, 5세니까 네, 슈퍼에고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시기에 고착이 되면 과시적인 성격, 거만한 성격, 성정체감의 혼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프로이트의 어떤 심리상태 발달 단계는 잠복기인데요. 이 시기는 6에서 12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리비도가 억압되어 있어요. 잠복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성적인 욕구가 억압되고 대신에 지적인 탐구, 친구 관계에 집중하는 거, 사회화에 열심을 기울이는 거. 이 단계가 우리가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고착이 되면 성적인 미성숙이, 대인관계 위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12세 이후면 모든 심리상태 발달 단계가 다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시기를 해서 생식기라고 얘기하고 리비도가 이성관계에 머무릅니다. 2차 성징과 함께 성적 에너지가 다시 활성화되죠. 억압되어 있었던, 잠복되어 있었던 성숙한 이성과 사랑을 하는 어떤 이성애가 발전합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부모로부터 독립,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가 되겠죠. 두 번째 학자는 에릭슨인데요. 심리사회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학자는 전생에 걸친 발달을 강조했어요. 8단계니까 노년기까지죠. 노년기. 각 단계마다 직면하는 심리사회적인 위기, 크라이시스가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특질, 버추라는 특질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 0에서 1.5세. 이 시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해요. 네.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돌봄을 받으면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희망이에요, 희망. hope. 두 번째는 초기 아동기 1.5세에서 3세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죠. 배변 훈련 등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과도한 통제는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will, 의지예요, 의지. 세 번째 에릭스는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3에서 6세의 발달 단계를 주도성 대 죄의식이라고 했어요. 놀이와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고 과도한 처벌은 죄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목적이에요. purpose, 목적. 네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의 발달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 학령기에 해당하죠. 6에서 12세. 학교 생활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성취감을 맛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실패 경험이 많으면 열등감을 형성하게 되겠죠. 획득되는 덕목은 능력이에요. competence. 다섯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의 발달 단계는 자아정체감 대 혼란입니다. 청소년기고요. 12에서 20살까지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실패 시에는 역할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충실이라는 겁니다. fidelity. 여섯 번째 에릭슨의 심리사의 발달 단계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20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친밀감 대 고립감이에요. 타인과 깊은 관계, 연인이나 친구나 이런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고요. 만약에 이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실패 시에는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love. 일곱 번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에릭슨에 의하면 중년기에 해당하죠. 40에서 65세. 생산성 대 침체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사회적인 공헌에 힘쓰고 그러나 자기에게만 몰두하면 침체, 스태그네이션, 침체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배려예요, 배려. care. 마지막으로 에릭슨의 심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에서 노년기 65세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자아통합 대 절망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의미를 찾으면 통합되지만 후회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절망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이때 획득되는 덕목은 지혜, wisdom입니다. 또한 융과 아들러가 정신역동 이론에 해당이 되는 학자인데요. 먼저 융은 분석심리 이론이라고 해요. 분석심리 이론. 여기서 이제 개념으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나오죠.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어,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하죠. 페르소나를 person A, 페르소나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person A, B, C, D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로서 person A, 나는 선생님이야, 나는 엄마야, 나는 누구누구의 친구야, 누구누구의 자녀야 라고 하는 역할. 이게 하나의 가면이잖아요. 이걸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융은 섀도우, 그림자를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필히 반드시 존재하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섀도우,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죠. 사람 누구나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융은 누구에게나 그림자,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융은 셀프, 자기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를 실현해가는 것이 융이 말하는, 그 성격의 완성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프. 그리고 융은,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집단 무의식을 최초로 이야기한 학자예요. 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인류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잠재된 기억 저장소가 있다. 이건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 이거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깜깜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심을 느껴요.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나는 것도 두렵고 공포감을 느껴요. 이거는 누가 알려줘서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감정, 이것들을 집단무의식.
인종, 뭐,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도 이런 집단 무의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그냥 인류가 우리 민족이 거쳐오면서 외세 침입이나 일본의 침입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당한 경험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 이것들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형이라는 것은 이 융이 말하는 개념인데요.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페르소나, 어떤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것들이 다 이 원형입니다, 원형. 아까 페르소나 설명했었죠? 사회적인 가면, 외부에 적응하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 페르소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그림자 설명했어요? 억압된 어두운 측면이라고? 아니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나와 다른 이성의 면이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흔히 말하면 그 어떤 성적인 면에서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 안에 들어있는 남성성, 이게 아니무스고요. 남성이지만 남성 안에 들어있는 여성성, 이게 아니마입니다. 이렇게, 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개념 안에 성적인 면에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라고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화라는 것은, 자아가 무의식 요소들을 통합시켜서, 잠깐만요. 이게 개념이 안 보여서. 네. 네. 자아가 무의식 요소들을 통합시켜서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 즉 중년기 핵심 과업으로 개성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이 완성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의 결정적인 어떤 그 시기가 중년기라고 했어요. 중년기가 되어야만 자아가 개성화 과정을 거친다.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활동 이론의 새로운 또 다른 학자는 아들러입니다. 우리가 정신활동 이론은 네 명의 학자가 등장해요.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의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은 에릭슨, 네, 그 다음에 아들러까지가 정신활동 이론의 학자로 우리가 범주화를 하는데요.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이에요. 아들은 네, 약간 예, 개인주의적인 네, 성향이 있죠. 그래서 아들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심리 이론. 네. 아들러는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열등감이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융에 의하면 그림자적인 면, 그리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적에 깔려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열등감으로 있는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우월성을 추구해 간다. 즉, 우월성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인간의 발달 단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게 열등감. 네. 우리는 누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등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정상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보상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인간 발달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나는 열등감을 안 느껴. 라고 한다면 인간 발달을 해가는 노력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노력해가는 과정이 우월성이 추구해요. 부족함을 넘어서 완전성을 향해 나아간 노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러는 또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요. 생애 초기 4세에서 5세 형성되는 삶의 목표의 달성 방식이 이 아들러가 말하는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 생활 양식이 이렇게 생활 양식 몇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은 이 사람이 이제 생활 양식을 구분할 때 사회적인 관심을 얘기해요. 우리 사회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에 대한 태도, 이타심, 공감 능력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즉, 이 아들러는 사회적인 관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화가 잘 된 사람, 사회적 관심 전혀 없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건 사회화가 덜 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이론을 넘어서
이 정신활동 이론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그 다음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행동주의 이론가입니다. 파블로프,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왓슨 이런 사람들. 인간의 행동은 내적인 충동보다는 환경적인 자극과 학습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존 왓슨이라는 학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요. 나에게 건강한 유아 12명을 준다면 그들을 어떤 종류의 전문가, 의사, 변호사, 혹은 심지어 거지나 도둑으로도 만들 수 있다.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극단적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 대표적인 학자는 파블로프인데요. 파블로프는 중립자극. 중립자극이라는 거는 어떤 반응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중립적인 자극이에요. 걔한테 종소리를 허구한 들려줘도 걔가 침을 질질 흘리지 않아요. 그 종소리는 걔한테는 의미 없는 중립자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걔가 무조건 자극했던 음식을 보여주면, 음식 냄새를 흘리면 걔가 침을 질질 흘렸죠. 즉, 음식이라는 건 무조건 자극이었어요, 걔한테. 이 무조건 자극에서 무조건 반응이 침이 나왔는데, 이 무조건 자극을 중립자극이었던 종소리랑 결합시켜서, 계속 들려주면, 종소리 들려주면, 어느 순간 음식을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딸랑딸랑 했더니, 걔가 침을 흘리더라. 어, 무조건 반응했던 침이 이제 조건 반응의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타액을 분비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를 파블로프는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는 자극 일반화, 변별, 소거, 자발적 회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학자가 스키너라는 학자가 나왔어요. 스키너는 걔한테 이렇게 중립적인 자극을 직접 누군가가 전해줘서가 아니라 그 개체는 유기체는 스스로 자극을 찾아내더라라는 이론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만든 이론이 조작적인 조건이어서 이렇게 유기체가 조작을 하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나왔던 학자에 대해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블로프가 나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키너 이후의 학자들이 그 이전의 학자들에 대해서 고전적 클래시컬한 이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문학을 예를 들면 현대문학, 고전문학 얘기할 때 고전문학 학자들이 우리는 고전문학 학자라고 이해하는 게 현대문학이 나오면서 예전 거는 클래식 고전문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키너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스키너는 그래서 행동의 결과, 뭐 보상이 주어지거나 처벌이 주어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미래 행동 빈도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강화, 정적인 강화, 부적인 강화, 혹은 처벌, 처벌, 부적 처벌,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의 빈도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스키너는 강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죠. 고정, 간격, 어떤 그 강화, 고정 비율 강화, 혹은 변동 간격 강화, 변동 비율 강화,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행동주의로는 사회복지 실천 적용에서 행동수정 기법이 등장하는데요.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행동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개입의 활동에 활용됩니다. 즉 토큰 경제, 체계적 둔감법, 타임아웃, 이완훈련 이런 것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하나하나 개념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토큰 경제. 이렇게 우리 스티커를 막 계속 주면서 이거 몇 개 쌓이면 뭐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책에 둔감하는 공포의 수준을 최고 높은 수준부터 최고 낮은 수준까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어떤 그 공포감을 없애는 거. 이거죠. 타임아웃. 몇 시간 몇 시까지 너 이거 사용 못해? 이렇게 하는 것들. 이완훈련. 우리 그 들숨 날숨 이렇게 하면서 이완훈련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온 행동주의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학자들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반두락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인간 행동은 직접적인 강화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 그것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가들이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과정을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인지학습 이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반주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학습이 되어진다라고 봤는데 첫 번째는 주의 집중 과정이에요.
모델의 행동, 저 언니 행동을 보거나, 뭐, 나 친구 행동을 보거나 관찰함으로써,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요한 특징을 선택적으로 내가 관찰하는 단계예요. 모델의 특성을 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걸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파지. 네, 보존 과정이에요. 관찰한 내용을 기억 속에 심상이나 언어적인 부호로 저장하는 단계예요. 내가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바나나를 누군가 이렇게 내가 먹었거나 경험한 것들을 가만히 기억에 떠올리면 그 경험을 한 다음에는 머릿속에 저장하죠. 아, 바나나 색깔이 노란색이었어. 바나나는 어떤 모양이었어. 향기는 어땠어? 라고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 운동 재생 과정이에요. 운동 재생.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 연습하고 규정한 단계입니다. 자, 바나나를 이제 기억해냈어요. 그러면 야, 바나나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억해놨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나나를 사러 가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 재생 과정입니다. 행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동기화 과정인데 강화를 통해서 학습한 행동을 실제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바나나가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기능해서 해보니까 맛있었어. 그러면 그 행동을 더 하겠죠. 더 많이 하거나. 이런 동기화 과정입니다. 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었어. 그럼 다시는 안 먹겠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주의 집중, 보존 파지, 운동 재생, 동기화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인간의 행동이 학습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상호 결정론이에요. 개인과 행동, behavior가 환경, environment와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생긴대요. 내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해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그 신념이 성취 경험으로 남아있어서 나는 이런 유능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효능감이 생겨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게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반두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라는 학자는 인지발달 이론인데요. 삐아제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하고 조직화하면서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라고 설명해요. 첫 번째는 감각운동기 0에서 2세, 두 번째는 2에서 7세 전조작기, 세 번째는 7에서 11세 구체적 조작기, 네 번째는 12세 이후 형체적 조작기입니다. 먼저 0에서 2세 감각운동기는 감각과 운동으로 이해해요.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즉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 아동은 어린 유아는 이 시청, 초구, 미각을 통해서 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 이건 맛있네. 이거는 색깔이 빨갛네라고. 이거는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신체 감각과 운동 활동 해상을 탐색하는 걸 말합니다. 목적지향적 행동을 시작하고요. 반사 행동에서 의도적 행동으로 점차 발달하게 되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 뭐예요? 대상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 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 누군가 나갔어. 엄마가 나가거나 대상이 나갔어요. 그래도 문 밖에 나갔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상이 있어라고 인지하게 되는 나이가 2세 말 그 정도 이렇게 획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세쯤 돼야 대상 영속성이 획득이 됩니다. 그 이전의 아이들은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모자일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은 나랑 엄마랑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자일체. 그래서 동일한 나가 없어졌어. 눈에 안 보여졌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데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2세 말쯤이 되면 나갔지만 존재해.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때 2세가 지나야 좀 이렇게 덜 불안하고 분리불안 덜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전조잡기 단계는요, 상징적인 사고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상징적인 사고라는 것은 언어와 상징 능력을, 상징 사용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걸 말해요. 직관적인 사고라고요, 물환론적인 사고라고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아중심성, 비가역성이라고 이 시기를 설명하죠. 세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구체적인 조작기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사물의 속성이 변해도 같은 양이 같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요. 분류와 서열화 능력이 획득됩니다. 그래서 보존 개념과 타일 중심화, 아까 그 전 단계에서는 자기 중심성이었는데 타일 중심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형식 조작기로서 12세 이후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 능력이 발달하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요. 가설과 연역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넘어갈게요. 콜버그는 세 가지의 수준, 그 한 수준마다 두 개의 단계로 나눠요. 즉, 여섯 단계의 도덕적인 발달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전인습적인 수준에 대한 1수준에는요, 한 10세 이전의 단계예요. 10세 이전의 단계. 이 단계는, 도덕성이 첫 번째 단계 벌과 복종지향이에요. 벌을 피하고 싶고, 권위에 복종하고, 이게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물리적인 결과를 중요시하죠. 처벌, 회피,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단계인 도구적 상대주의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 그러면 선이야. 내 욕구에 이익이 돼? 그러면 도덕적이야. 라고 보는 거죠. 상호 교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 나의 이익을. 그래서 1단계가 전인습적인 수준, 인습 이전이다라고 전인습적인 발달 단계라고 해요. 1, 2단계를. 두 번째 수준은 인습적인 수준인데요. 사회적인 기대.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대가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기대와 규칙 준수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3단계는 착한 아이를 지향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인을 얻고 칭찬을 받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이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는 법과 질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법을 지키는 거, 이게 절대적인 의무이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사회 질서 준수가 되면 좋은 아이, 착한 아이, 도덕성이 발달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 시기까지입니다. 인습적인 수준.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후인습적인 수준, 성인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요. 발달 단계를 거쳐가는 이 시기는 이제 사회적인 가치 기준 이게 아니라 양심의 원리, 보편적인 원리가 중요시한 가치가 돼요. 그래서 5단계는 법은 사회적인 합의에 이어서 우리가 4단계에서 법을 얘기하잖아요. 지키는 건 맞아. 그렇지만 가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해서 그 법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법은 이렇게 개선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치 판단적인 들어가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가 이 5단계입니다. 6단계는요, 이제는 이게 보편적인 윤리지향이에요. 보편적인 윤리지향.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인 원칙, 어, 정의, 인권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법보다는 내가 생각한 가치 판단, 내가 생각한 양심의 원리가 더 우선이 돼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정의론을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콜버그는 6단계 발달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콜버그의 이론은 너무나 이게 딱딱 6단계가 순서대로 발달한다라고 보는 게 한계예요. 진짜 이게 불변해? 1단계 거쳐서 2단계 꼭 3단계까지 가야 돼?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게 퇴행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퇴행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만학자들이 후 세대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인간 발달 단계라고 본다면 모든 인간이 마지막 단계 6단계까지 인간이 발달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인간은 안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최고 단계 6단계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학자는 인본주의 이론가인데요. 메슬로우와 로저스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 위계가 있다라고 해요. 욕구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2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되고 이 안전이 해결된 다음에 소속과 사랑, 이 다음에 어떤 존중의 욕구,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까지 이 5단계가 순서대로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발달된다라고 보는 위계설입니다. 이 첫 번째서부터 네 단계까지는 결핍의 욕구예요. 이게 결핍되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생리적 욕구 충족되지 않으면 못 살죠. 생리적인 안전, 소속, 존중까지. 그렇지만 마지막 자아실현 욕구는 생존에 관련 없는 결핍의 욕구가 아닌 어떤 성장의 욕구입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담겨 있는 게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최상의 욕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최상 욕구를 충족하는 경험을 절정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느끼는 황홀감, 경이로움, 어떤 완성감, 성취감, 이런 강렬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절정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는 셀프 자아가
완전히 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현상학적 장이라고 해서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모든 그 현상이 있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날씨에 대해서 나는 이게 추워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워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거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주관적인 경험의 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로저스가 얘기하는 방법은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에요. 너 그렇게 생각했어?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그 경험의 세계가 옳아. 너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 맞아. 라고 인정하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해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가치 조건 없이 개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건강한 자아 발달의 필수 요소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할 때 비지시적인 상담을 원리로 내세웠어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치료자의 진실성과 공감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존중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학자들을 다 공부했어요. 이제 이런 학자들의 그 뒷면 인간 발달 원리를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그 전에 인간의 발달의 원리를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인간 발달의 주요 원리는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즉 머리부터 커지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죠.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 중심에서 말초로, 또한 개인차가 존재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서 특정 시기에 특정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발달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변화가 있죠. 연속적으로. 그렇지만 질적으로 구분되는 단계의 변화도 있습니다. 즉, 인간이 태중에 있을 때는 세포였어요. 그렇지만 그 세포 단계에서 인간을 태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나비가 애벌레에서 성충부터 시작해서 성충에서 애벌레가 되고 고치 상태에 있다가 다시 변태해서 나비로 훌훌 날아가는 단계는 다 불연속 과정, 연속되지 않잖아요. 연속지 않은 것처럼 인간도 태중에 있을 때에서 태어났을 이 과정은 완전히 다른 불연속적인 발달이죠. 그렇지만 태어나서는 점점 키가 커지고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다. 또한 인간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은 발달 과업이 있어요. 각 연령 단계마다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성취해 나가야 될 기술이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의 과업 성공은 다음 단계 성공적인 수행을 도와줘.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을 설명할게요. 언어 발달. 언어가 촘스키에 의하면 12살 이전에 모두 된다라고 하잖아요. 12살 이전에 인간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외국어를 배우거나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2살 이전에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 유전적으로 난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살 이전에 어디에 이민을 갔거나 그러면 그 단계에 가면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죠. 12살 이전에. 자연스럽게 12살 이전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그죠? 발달 과업이. 그런데 12살 이후에 가게 되면 발달 과업이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 발달 과업을 설명을 할게요. 네. 먼저 태아기는 수정부터 출생까지죠. 태아기는 세 단계로 나눠요. 배란기 2주까지, 배아기 8주까지, 태아기 8주부터 출산까지. 네. 이 발달 단계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임신 초기에 특히 배아기 8주 이전을 말합니다. 배아기. 이 배아기까지의,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네. 배아기까지의 어떤 그 임신 초기는 주요 신체 기관 형성이 되는 시기로 외부 유해 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형아 발생이 높은 단계입니다. 이 시기 유전적인 요인과 검사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의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수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죠. 양수 검사는 15 내지 20주에 가능해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터너 증후군은 XO 염색체를 말하죠. 우리가 XY 이렇게 되는 건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가 더 많은 걸 말해. XXY 이렇게. 네. 이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환경적인 요인 영향을 받는데요. 영양 상태나 약물 중독, 음주, 혹은 흡연, 정서적인 상태, 모체 연령 30% 이상, 이런 것들인 경우는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칩니다. 두 번째 영아기는요, 2세까지, 2세 이전의 단계를 말해요. 사회적인 애착, 어태치먼트가 중요한 발달이죠. 주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얘기합니다. 존 볼비라는 학자는 애착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그 뒤에 에인스원스가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애착의 과정이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영아기에는 분리부라는 시기가 시작돼요. 6에서 8개월에 그리고 낯가림이 같이 시작되죠. 낯가림이라는 거는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을 하는 걸 말해요. 분리불안은 익숙한 사람으로 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 분리불안이고요. 이 시기에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에서 감각 운동에 해당하는 시기죠. 감각과 운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대상 영속성, 눈앞에서 사라져도 존재가 계속 존재한다는 인식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고요. 또한 이 시기는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누가 얘기했죠?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양육자의 일관성 있고 민감한 반응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발달 단계를 보면 유아기는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3에서 6세에 해당하는 시기고 이 시기 인지적인 발달, 전 조작기에 해당이 되죠. 상징적인 사고, 무관련적인 사고에 가능하죠. 직관적이고 자아주입적인 사고가 지배적이고 비가역적인 사고가 특징이에요. 비가역적인 사고라는 거는 사과 2개가 있고 3개를 더 주면 모두 몇 개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가역적이라는 건 반대로 거꾸로 하는 거 말이에요.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내가 가져가면 몇 개가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역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비가역적. 거꾸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심리사회적인 발달, 주도성도 죄책감의 단계죠. 에릭슨이 얘기한 단계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활동하는 주도성이 발달하고 실패 시에 죄책감 느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죠. 또래와의 놀이를 시작하죠.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런 것들을 하죠. 연합놀이와 협동놀이 이전의 놀이의 단계는 그럼 뭐였어요? 네, 관찰놀이에요. 그냥 혼자 놀이거나 나 그냥 혼자 놀아. 친구랑 같이 놀고 있지만 연합해서 놀지 않고 너는 그 블럭놀이에 나는 이거 갖고 놀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놀죠. 혼자 놀이. 그리고 관찰놀이. 가만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전의 놀이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3에서 6세부터는. 부모와의 동의시를 통해서 성역할과 도덕성, 초자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시기는 상상놀이가 가능해요. 소꿉놀이. 그래서 의사놀이, 뭐 선생님 놀이 이런 거 가능한 게 이 상징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상놀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학습하고 언어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동기, 학령 전기는 인지 발달, 그죠? 구체적 조작기로서 보존 개념, 분류화, 서열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탈중심화 이런 게 일어나고요. 가역적인 사고가 이제부터 가능해집니다. 가역적인 사고가.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로서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 생활과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능감, 근면성 획득을 하고 실패 시 열등감 형성하는 거고요. 사회적인 관계로서는 단짝 친구와 같은 또래 관계 중요성이 증대합니다. 학교가 주요 사회화 기관이 되고 단체 규칙을 준수하고 이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AI나 뭐 학습의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또 좋은 학원이 많기 때문에 애들 학원만 보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학교라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화의 단계이죠. 규칙을 준수하는 거, 어른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계가 인간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 포인트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거, 또래 집단과의 어떤 그 집단 형성을 잘하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잘하고 또래 어떤 적응을 잘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성공 경험이 되는 거죠. 이 성공 경험이 그 사람의 자아 존중감의 기초가 돼요. 뭐 자존감이 막 뭔가를 막 잘해서 업적을 성취해서 이 자존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또래 관계, 사회, 학교 생활 이게 적응하는 게 그 사람의 자존감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기라는 표현을 쓰죠.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자아 정체감 확립해가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만 13세에서 18세, 크게는 또 24세까지도 설명을 해요. 청소년기를. 네. 주요 발달 과업은 부모로부터 심적인 독립과 자율성 획득이 중요하고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도 역할 혼미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인지적인 발달로서 형식적인 조작기, 추상적인 사고와 가설, 연역적인 추론이 가능해지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상상 속의 관중을 가지고 있죠. 다 나를 쳐다본다라고 생각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개인적인 우화. 쌩쌩 200km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도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개인적인 우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거나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단계가 청소년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심리사회적인 발달로 자아 정체감 형성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신체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역할 기대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진로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아주 커지죠. 부모보다는 이 시기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요. 네, 많은 부모들이 이전까지는 내가 우선이었고 가족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이젠 친구가 더 우선이 되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게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이게 정상 발달인 거죠. 또래 집단의 압력에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고요. 심적인 이유기, 우리가 음식의 이유기가 아니라 심적인 이유기,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그 위닝 이런 시기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도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미성숙해서 비행을 하거나 약물 남용 등의 위험 행동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긍정적인 가족 관계가 있거나 멘토링을 통해서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또는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제 발달 단계에서 성인 초기 중년기를 보시면 20에서 24, 40세까지 성인 초기는 중요 발달 과업이 배우자 선택과 결혼, 직업 선택, 유지, 부모 역할을 하는 거, 원가적 독립을 하는 거, 자율성 확립하는 게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신체 인지적에서는 신체적인 수행 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죠. 20에서 25, 35세가, 25에 30까지가 신체 수행 능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서서히 감퇴하죠. 인지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가 발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시기에는 고립감에 빠질 수 있어요. 사회적인 역할 기대에 따른 스트레스와 긴장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를 지나서 중년기가 되면 약 40에서 65세 이 정도가 중년기인데요. 이 시기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얘기해요. 자녀 양육도 헌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한 이 시기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시기이고 이런 이중 부양, 이중 책임을 집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함으로 인해서 빈둥지 증후군, empty nest 신드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중년의 위기와 개별화는 삶의 가치를 재편성하는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데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시기에 외부 지향, 이전에는 성공을 해야 되고 직업을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뭐 누군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지향으로 성격이 전환하는 내향성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즉,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성격이 내향이냐 외향이냐 직관이냐 감정이냐라고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고가 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시적인 변화를 거치죠.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감각기관, 시각이나 청각 기능이 감퇴하죠.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들리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시작이 되는 거죠. 여성은 폐경, 남성은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갱년기 증상을 남성, 여성 모두 겪습니다. 마지막 발달 단계는 노년기죠. 노년기. 자, 통합과 지혜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시기는 이 신체적, 인지적인 변화와 상실을 경험해요.
신체 기능의 저하와 감각 기관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단기 기억력은 감퇴할 수 있으나 결정성 지능, 경험과 지식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걸 말해요. 유동성 지능은 막 머리를 외워서 간직하고 있는 거. 이것도 유동성 지능이거든요. 근데 노년기가 되면서는 유동성 지능은 잘 기억이 안 나. 오랫동안. 금방 해도 금방 까먹어. 그렇지만 뭔가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지혜로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더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이 시기는 또한 배우자가 먼저 죽는 별제 사별, 은퇴, 사회적인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성공적인 노화 이론에서는 선택, 최적화, 보상, SOC 모델을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활동 이론은 사회적인 활동 유지를 강조하고요. 연속성 이론에서는 과거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노년기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점은 노년기가 우울, 고독,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노년기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해요. 또한 이 시기에 소득 절벽에 대한 연금, 경제적인 지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돌봄 서비스 연계나 죽음 준비 교육, 웰다잉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들을 쭉 정리해 보면 주요 발달 이론 비교 분석, 네, PPT를 참조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는 사회 체계 이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벌트람피라는 학자는 General System Theory라고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 체계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부분들의 결합체인 구성된 전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는 부분들이 합해져서 된 건데, 전체는 부분들이 합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사회체계 이론은 사회 조직에 적용한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버트람피는 생물학자였는데요. 이것 사회 조직에 적용한 것으로서 인간 행동을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 수준의 상호적인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 일반 체계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의 사회복지적 실천적 그 의의는 뭐가 있냐면 문제의 원인을 개인 단위, 그 한 사람의 단위에 찾는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순환적인 인간론으로 관점을 전환시켰다는 게 큰 의의가 있는 이론입니다. 네, 사회적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이 표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이론에서 강조하는 게 체계와 체계 간의 경계가 있다,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가 얼마나 투과성인가에 따라서 침투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방 체계냐, 폐쇄 체계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혼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의 부분인 동시에 또한 하위 체계의 전체가 되는 현상, 이 전체가 된다라는 개념에서 혼론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수직적인 상호작용과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수직적인 상하, 하위 체계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개인과 국가 이런 것들. 수평적인 것은 동등한 유계 간의 관계입니다. 친구와 친구 네, 부부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에서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를 하는데 엔트로피는 폐쇄적인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체계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에너지 고갈 상태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써버리는 걸 말해요. 이 과정이 엔트로피인 겁니다.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 역엔트로피는 좀 폐쇄체계 반대 개방체계입니다. 개방체계. 그래서 내부로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돼서 쓰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질서 성장을 도모하는 거 개방체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와 쇠퇴,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고갈되는 거잖아요. 쇠퇴. 역엔트로피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들여와서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성장하고 질서가 생기고 시너지가 생기고 이것들은 역엔트로피 혹은 넥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항상성과 안정상태인데 항상성은 균형을 회복하려는 속성이에요. 정적인 균형을 말하죠. 안정상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적인 걸 말하고요. 안정상태는 변화가 생기면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동적인 어떤 균형입니다. 안정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중결정성과 동등결정성이 있는데, 동등종결성은 다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같은 거, 이걸 말하고요. 다중종결성은 같은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달랐어. 이게 다중종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종결이 다중이냐, 종결이 동등이냐, 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경무의 다양성을 말하죠. 그다음 체계의 가장 특징으로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체계 안에 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서 투입돼서 그 과정 체계 안에 에너지가 쓰여서 전환이 돼서 밖으로 다시 에너지가 나갔어 산출이 돼서 그 나간 에너지는 다시 체계 안 들어오는 거 이게 환류입니다. 피드백. 생태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을 보면 상호 교류와 적합성인데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조화 정도를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합성이 높을수록 네,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는 스트레스와 대처를 얘기하는데요.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 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 정서, 행동적인 노력을 대처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결국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는 적응성, 유능성, 적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환경 변화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적응성이고요. 환경과 효과적인 상호작용한 능력은 유능성이고요.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적소 이렇게 핵심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생태체계론의 이 사회복지 실천에 의의가 있는 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개인 내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환경 요인,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았다라는 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환경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다른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이론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는 생태체계학적, 체계 모델인데요. 이 이론을 말한 학자는 브롬펜브르너입니다. 이 프로페르노는 인간 발달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인데 이 환경은 뭐 어떤 게 있냐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이외에 나중에 이제 시간체계라는 것도 다른 학자가 얘기했지만요. 먼저 프로페르노는 네 가지 체계를 얘기해요. 미시체계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호작용하는 가장 인접한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즉, 가족, 학교, 또래 집단, 이웃. 이게 미시체계예요. 중간체계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 관계나 연결고리, 미시체계 간의 관계성. 이게 중간체계입니다. 즉,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것들이 중간 체계예요.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거를 외체계입니다. 부모의 직장, 뭐 대중매체, 정부기관, 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다 교육청 이런 것들이 이제 외체계에 해당이 돼 있죠. 거시체계는 미시, 중간, 외체계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우리가 거시체라고 이게 문화, 법률, 이념, 사회적인 관심, 역사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체계는 그 이후에 나온 개념으로서 전생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인간과 개인의 환경 변화,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가족 구조의 변화, 이혼, 재혼, 뭐 거주지 이동, 전쟁, 경제공황 이런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2025년인데 1925년 100년 전에 그 시기에 인간 발달은 다르잖아요. 우리 그 시대에 일제 시대였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는 만약 15살이다 그렇게 보면 2025년에 15살의 청소년들은 관심의 대상이 뭐 아이돌이고 뭐 학교 공부고 이러겠지만 1925년에 여학생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위험부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 것처럼 인간의 발달 단계가 시간차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체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으로 넘어가서 가족 체계를 보시면 가족의 기능, 네, 우리가 가족의 기능이 뭐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넘어갈게요. 다만 체계로서 가족 특징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족은 전체성을 가지고 경계,
개방이냐 폐쇄냐에 따라서 경계를 통해서 외부와 구분이 되고요. 형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명시적인 가족 규칙이 있는가 하면 암묵적인 가족 규칙도 있어요. 명시적이다라는 건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몇 시 이후에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법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말하지만 암묵적으로 야 밥을 먹을 때는 자리 이탈해서 안 돼. 뭐 이런 것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지킨다. 이건 암묵적인 규칙이죠. 또 하위 체계, 부부 체계,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간의 역동이 존재하는 게 체계로서 가장 특징입니다. 가족 체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가족 사정, 가족 진단 도구가 있죠.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 사정 도구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또한 가족이란 체계 말고 집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집단은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치료 집단, 행동을 변화를 가져오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지지 집단, 공통 문제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가 있는 거, 교육 집단,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학습하는 거, 성장 집단, 자아 인식을 증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사회화 집단,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하는 거. 네. 집단의 발달 단계는 또 일반적인 발달 단계 모델로 형성기, 탐색, 2. 격동기, 갈등, 3. 규범하기, 응집, 4. 수행기, 목표 달성, 5. 종결기, 이별, 다시 떨어지는 거, 조직이 집단이 해체되는 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집단에서 역동성, 다이나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단 상호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말해요. 첫 번째는 응집력이죠. 집단에 소속되게 하고 남아있게 하는 어떤 매력과 결속력이 응집력입니다. 또한 집단이 어떤 행동의 기준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규범이죠. 또한 집단에서 위치에 따른 기대 행동이 있어요. 뭐 부장은 부장으로서 팀원은 팀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역할이죠, 역할. 또한 집단은 집단의 소그룹이 있어요. 이 소그룹은 하위 집단인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당연히. 네. 이 집단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요소로서 어떤 게 있냐면 집단 사회사업, 소셜 그룹 웍이 있죠. 집단을 활용한 치료 및 성장을 도모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기술이 필요한 거고, 집단 내 갈등 중재와 역동 활용입니다. 소외계층의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네. 조직 체계의 특징은, 조직의 주요 특성은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구조화입니다. 업무를 분담하고 분업, 위계적인 권한을, 구조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규칙성입니다.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죠.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은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인간을 원료로 하는 휴먼 서비스 조직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효과성과 효율성 간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고요. 환경 의존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료제와 조직 문화로서 관료제라는 거는 그 전문화, 위계 서열, 규칙 강조, 몰 인격성,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목적 어떤 전치 향상 등 역기능주의죠.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 규범입니다. 이 조직 체계 특성을 우리 사회복지 실천과 조직에서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이해하고 다학제 간의 협력, 슈퍼비전을 활용하는 것, 행정적인 절차 준수, 옹호 및 조직 변화, 노력 등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문화, 거시적 환경을 보시면 지역사회의 기능과 유형은 지리적인 혹은 기능적인 공동관심사 공동체로서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화의 특성으로서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이 있는데요. 문화는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축적되는 생활 양식의 총체입니다.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인 역량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용어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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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올림픽 기원 잠깐만요. 혹시 올림픽 기원 무슨